네, 금요일의 고정 코너 깊은 내공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 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얘기를 못할 정도로 힘이 드네요. 네, 네. 약간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기도 하는데 우울증 같은 게 좀 생기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트라우마 이제 저기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트라우마로 깊이 남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했을 때 사실 가장 걱정한 게 민생이나 경제에도 그랬지만 외교였거든요. 네. 사실은 외교에서 분명히 뭔가가 참사가 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자꾸 눈에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걱정해.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맨날 걱정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많이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게 일이 돼버릴 수도 있는데 네. 자 외교 참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래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는 네. 한미 정상회담, 네.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까지 했으니 상당히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거 아닙니까? 지난번보다는. 아니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제가 이제 이번 조금 개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요. 일단은 이제 가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십이 네. 이제 고갱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고갱이가 이번 아세안과 그다음 G20의 고갱이는 뭐냐 하면은 한국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세계 안보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전선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에 대한 컨펌을 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 게 뭐냐면은 제가 참사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균형 외교. 제가 이제 저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국정이나 세계적인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 균형 외교의 기조를 깨버리고 저는 이제 요새는 이제 이른바 국지 외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위험 외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중국에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북한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살얼음판 모드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미국에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항상 국방을 이제 동맹을 잘 맺었고 일본이나 중국하고는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교류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갔던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세안이 이른바 패권 국가들 사이의 전쟁에서 사실은 균형 외교를 하면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어떤 역할을 우리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 한 거 보면은 요번에 이제 저는 사실 솔직히 인도 태평양 회의에 가는 거를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아베 총리가 구상했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너무나 그 포지션 자체를 한국의 포지션을 좁혀버렸다라고 하는 게 저는 상당히 이제 이게 참사의 시작이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미국하고는요, 미국 대통령하고는 뭐 이건 보면 완전히 그냥 뭐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돼? 속을 다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아니 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외교를 함에 있어서 여하튼 우리가 지금 미국 쪽에 더 기운다 하더라도 외교에서는 아닌 척 해야 되는 게 사실 외교거든요. 그러면서 균형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고 일본한테도 지금 다 주는 형식이고 그런가 하면은 중국에는 앞에다 대놓고 말해놓고 그런가 하면은 시진핑한테는 완전히 그냥 꿈만 맞은 거 아니에요.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이나 핵 축소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시진핑 정말 대륙 저기답게 딱 얘기하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저기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러고선 자기 역할은 딱 한정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뭔가 조금이라도 레버리지 지렛대나 이런 거 같은 게 다 없어져 버린 거야. 너무 한편을 완전히 아직은 경제 공격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하여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가서도 외교 전선에서도 검찰처럼 구는 게 정말 답답한 게 어떤 면에서 검사처럼 거기서 국제법 들이대면서 네. 국제법을 어기는 거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거 하는 건 다 문제가 있다. 법을 지키지 않고 국제적인 관계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직격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격할 때는 직격해서 얻는 게 있어야죠.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건 정말 끊임없는 밀당입니다. 이게 이제 더구나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또 기회도 있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30년 동안의 균형 외교라는 건 네. 한중 수교 이후 30년이고 30년 네. 전으로 시계를 돌아가 보면 그때 냉전이죠. 냉전 시기였지만 노태우 정권 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군사 정권도 했던 균형 외교를 네. 지금 민간 정부에서 민주화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네. 지적이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어떤 쪽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한미동맹은 그대로 강화하고 또 한중 관계는 또 친선으로 네. 경제적 협력은 계속 진행하고 이런 것들을 해왔는데 지금 무너지는 조짐이 보인다. 그게 무너지는 조짐이 보이고 그리고 네. 이번에 나가서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그렇게 강하게 내려면 사실은 국내에서의 컨센서스를 만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야당하고도 얘기를 안 하죠. 그리고 이런 포지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여태까지 공론화를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대통령이 나가서 완전히 질러버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외교 참사가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뒷수습하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순방은 매번 세 번째 순방인데 매번 네. 순방이 그랬는데 가십이 많았다. 가십은 저는요. 이번엔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전용기 대통령 업무 비행기 논란도 있고요. MBC 배제하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네. 저렇게 외교 참사를 저지르려고 MBC를 안 태우려고 일부러 그런 건가? 그럴 리가 이런 생각까지 제가 다 했어요. 네. 왜냐하면 시선을 돌리려고. 네. 왜냐하면은 고갱이에다가 집중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 가십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다 들 정도였어요. 왜냐하면은 보통 어떤 거나 중요한 거면은요, 그걸 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모든 언론에 대해서 좋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MBC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내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적으로 돌려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저런 일을 하나.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언론 출신 대통령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대통령이 제가해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한밤중에 알려주는 것도 약간은 이틀 전에. 네. 그러니까 밤 9시인가 문자로 알려줬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좀 이례적이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저는 참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네.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은 언론 출신 특히 김은혜 홍보수석일 텐데 홍보수석이나 거기에 비서관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통령이 고집을 세워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그렇지. 대통령이 고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아니 되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참모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참모는 위에 모시는 분이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몰아가기도 하고 신기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참모들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 업무 비행기에서 네. 2명의 기자를 따로 불러서 대통령 공간으로 불러서 1시간 동안 얘기를 했다. 네. 이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 약식 회견에서 그건 개인적인 일이다. 라고 개인적인 했는데 일이면은 왜 하필이면 공적인 시간에 왜냐하면 외교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공적인 시간이거든요. 네네. 공간도 공적인 공간 아닙니까? 모든 기자들이 다 타고 있는 대통령 전용기 공간 안에서 왜 그렇게 사적인 일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게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대통령의 아주 부적절한 행위죠. 네, 그런 설명 자체도 부적절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위도 부적절했지만 설명도 부적절했다. 설명도 부적절한 거죠. 오늘 약식 회견에서 또 하나 이례적인 장면이
MBC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퇴장했는데 들어가 버렸고 그때 이제 MBC 기자하고 언론 담당 비서관이라고 하던데 근데 고성으로 이렇게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이례적인 일이고 아마 그거는 이제 뭐 대통령하고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기자들이 막 윽박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냥 뭐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뭐 언론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겁니다. 기자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국민에 보이는 편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럼 거고. 기자 정신으로 멋있다 당연히. 치더라도 대통령실 비서관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그럴 때도 대통령실 비서관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쌓아놔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비서관의 역할들인데 이거는 요새 쭉 하고 있는 거 보면 국힘당 의원들도 그렇고 대통령이 뭘 하나를 질르면 그것보다 더 세게 질러요. 그러니까 이제 MBC를 전용기를 배제하고 나니까 이번에 MBC에다가 광고를 주지 말라.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대기업을 지목을 해서 삼성. 삼성이요? 네. 하지 말라. 아니 이런 거를 갖다가 김상훈 의원이라 삼선 의원이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언론 탄압을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것도 민간을 왜냐하면 삼성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아니 옛날에 말 때문에 마사회인가 뭔가 말 때문에 그런 페이버를 주는 것도 대기업으로서는 굉장한 압력이지만 이런 압력도 보통 압력이 아닙니다. 지금 최서원 씨 딸 관련한 말씀이었죠. 그럴 때 뭐 말을 사주라든가 그런 걸 일종의 페이버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압력이지만 이렇게 언론 탄압을 하는 거에 광고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같이 동참해달라. 그리고 대기업에 압력을 집어넣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되죠. 이거는 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 홍보실 입장에서는 MBC에 광고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면 얼마 줘야 되느냐를 셈하기 시작하겠네요. 그럼요. 의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셈한다는 거는 MBC 이제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그러면 비슷하게 알아서 따라서 해.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말하자면 그런 왜곡을 만드는데 앞장을 서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군사 독재 시절에는 뭐 완전히 뺏기도 했지만 그때로 돌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네요.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고요. 삼성이 특정 언론에 광고를 안 준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JTBC, 한겨레, 경향. 그건 삼성의 자율적인 판단이어서. 그럼요. 자기네들의 기업으로서의 입장과 다를 때 안 줄 수 있는 거죠. 그거야. 그러니까 그건 무슨 법률적으로 문제도 안 되고 삼성이 좀 심하다. 이런 정도의 사회적 지탄만 있을 뿐인데 여당 의원의 주문에 따라서 또는 정권의 입맛이나 입김에 따라서 광고를 주고 안 주고 하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만약 이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다면 뭐 이미 뭐 압력은 시작이 된 거니까 뭐 가지각색 방법으로 MBC에 대한 압력을 통해서 언론 전체에 대한 압력으로 가는 것들은 아마 계속 있을 거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언론인들의 이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 주실지 이게 이제 굉장히 기대도 되고 우려도 되고 합니다. 혹시 이런 걸까요? 내년 3월에 이제 지금 MBC 사장이 그만두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사회인 방문진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다음 사장을 꼽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방문진 사람들은 이를테면 윤석열 정권 입장 이전 정권 사람들이어서 다시 MBC 사장 임기 3년 동안 이상한 사람, 자기들이 볼 때 엉뚱한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 외곽에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스스로 생각하는 MBC 문제를 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지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냥 MBC 자체를 언론계에서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로 통해서 언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를 먼저 세게 패면. 세게 패면 그러고 나서 지금 뭐 그건 똑같아요. 검찰에서 이재명 세게 패는 거하고 똑같은 방식인데 세게 패면은 그렇게 될 거다. 거기다가 지금 YTN을 민영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YTN은 이제 선봉장에서
나팔 부는 역할을 할 거고 네. 이렇게 되면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서울시 의회가 TBS에 대한 예산 지원을 2024년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네. 것도 일련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오세훈하고 윤석열이 네. 우연히 같은 포지션에 있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같은 과로 돼버렸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언론 탄압하는 거에 동시에 한쪽에서는 서울시가 교통방송을 지원 자체를 없애는 이런 네네. 만행을 저질렀고 한쪽에서는 MBC를 배제하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네요.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각자 원하는 바가 아니, 그쪽의 DNA가 같은가요? 언론 자유라는 게 네. 대한민국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또 상처받기도 하면서 만들어 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대체로 언론 자유는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니 뭐냐면 그거는요. 네. 어디나 언론은 불편합니다. 솔직히 어디나 불편하고 또 밖에 있는 평론가도 불편하고 항상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잘해주고 띄워주는 것보다는 항상 못하는 걸 찾고 뭘 지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는 게 저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세계 지도자 22개국을 지지율을 꼽는 모닝 컨설트의 투표가 있는데 거기서 꽁지를 하셨어요. 네네. 꼴찌를 그것도 16%밖에 지지가 안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정말 MBC가 나서면은 그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지지율이 회복이 되나?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의 즈음에서 네. KBS, MBC, SBS가 각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게 MBC였습니다. 저도 그때 조금 놀랐었어요. 네. 그랬었어요. SBS가 제일 낮게 나오고 네. 그래서 조금 저거 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니면 그리고 워낙 심기가 불편하셔서 그 바이든 날리면 네네. 근데 그거를 완전히 이제 가짜 뉴스로까지 오늘 그렇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완전히 가짜 뉴스로까지 얘기를 한다고. 뭐냐면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이제 법원에 가든가 아니면 언론 중재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용산에서는 대통령실에서는 음성 분석한 것도 다 얘기도 안 하면서 무조건 아니다. 가짜 뉴스다. 이게 국익을 훼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저는 국익을 훼손시키고 있는 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십이 너무 많이 고갱이를 갉아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김건희 여사의 네네. 여러 가지 행보도 뭐냐면은 저는 그냥 딴 거 아니에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양반이 어떻게 뭘 하실 것 자,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네.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 네. 그늘진 곳, 네. 뭐 아픈 어린이가 있는 곳,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가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사진 찍지 마시고 더군다나 네. 사진 뿌리지 마시고. 네. 왜냐하면 저는요. 그 사진도 제가 한 장이나 두 장 정도 나왔으면은 뭐가 좀 그럴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사진이 나오면 한 열댓 장이 나와요. 네네. 아니 이게 모델입니까? 한꺼번에 뿌리는 거죠. 한꺼번에 네, 뿌리는 네. 거죠. 그것도 대통령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게 여러 군데에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단체나 네. 보호활동가들이나 또 빈곤 포르노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강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제기를 하는 그런 데서도 지목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그게 외교 활동을 안 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것도 뭐냐면 국익 훼손이라고 보시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두 분이 다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약간 성격은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이거 끝에 그냥 제가 저도 속을 끓이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걸 어떻게 하면. 근데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저거 하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하시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퍼스널리티와 네. 캐릭터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
외교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정무적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까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분이 얘기할 때는 응징과 그다음에 단죄와 이런 걸 할 때 신나게 얘기하시는데 외교 현장에 가서는 신나는 모습이 안 보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적합하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김건희 여사님은 한마디로 부적절한 캐릭터다. 공직을 수행하기에는. 이거는 공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게 항상 공익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외교 현장에서는 국익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관심 있으신 거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본인 이미지 제고를 하려고 본인 하죠. 표현을 네. 하면은 돋보이는 거. 네네. 그거에 너무 그거에 하는 그러니까 전속 사진사를 데려가서 사진 찍고 더군다나 그 막 패션 사진 찍듯이 찍고 네네.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아는 사람들은 막 우리는 토악질이 나는데 네네.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무감각한 거예요. 특히 저쪽에 카메라 보라고 하는 장면은 조금 뜨악했죠. 네. 저희 카메라를 쳐다보라고. 그리고 주먹 인사하자고. 시선을 맞추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포토 세션 우리가 이제 저도 포토 세션을 가끔 하는데 우리가 네. 어디 포토 세션 가면 하루 종일 옷 갈아입고 이거를 갈아입으면서 포토 세션을 하거든요. 네. 조명도 갈아가고.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영부인이 하실 일은 아니다. 제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영부인이시기 때문에 제발 아무리 외교에 불편해 하거든. 외교 현장 가면 정말 불편하거든요. 네네. 소화도 잘 안 돼요. 네네. 굉장히 힘듭니다. 뭐 언어도 잘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불편하고 밖에 나가서 사교하고 그러는 것도 참 불편하지만 그래도 참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척하면서 국익을 위해서 하시는 척 하시는 게 대통령의 직분이시고요. 영부인께서도 대통령의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이 교란시키는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의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 때문에 네. 보통은 이렇게 큰 외교 이벤트를 하면 네.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 3%. 네네. 그리고 아니 지금처럼 네.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가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건 네. 그래도 굉장히 주목받을 그럼요. 일인데 스스로의 태도나 뭐 대통령 부인의 뭐 그런 돋보이려는 것 때문에 네. 마이너스가 되면 네. 손해잖아요. 그럼요. 이런 거를 대통령실에서는 점검을 안 할까요? 대통령실에서는 점검을 하겠죠. 네. 그렇지만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김건희 여사의 지금 소속이 대통령실입니다. 네.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네. 예산도 쓰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공식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짜고 있고 거기서 뭐 상당한 부분에 컨트롤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왜 현장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나가 뭐 하는 식의 이런 제스처를 나가 하는 식의 제스처를 하셨죠. 네네. 발음이 보이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누가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뭐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요. 제가 뭐 이거 항상 얘기하듯이 대통령실은요. 네. 합해져서 대통령이나 영부인보다 커야 되는 거거든요. 항상 따라하면 안 돼. 물론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만 네. 전체를 하면 항상 한 반발 먼저 모든 걸 챙기면서 이런 거를 할 거 못할 거 효과적인 거 국익에 도움되는 거 이런 거를 챙겨야 되는 게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실이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는 대통령과 영부인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은 A안 B안 C안 다 준비해 놔야 되고 네. 뭐 보고서도 아마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해서 그런 걸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의 기조가 어디에 가 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준비하는 ABC 안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ABC 안을 할 때는 대개는 이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포지션을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은 이건데 요런 정도로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뭐 절반 정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패시브하게 할 것이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네. 그런 거가 처음에 기조 자체를 대통령실이 그걸 제대로 좀 못 잡고 있는 거죠. 그걸 네. 그거를 장악하고 있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입니다. 또 하나 이번 주에 쟁점 중에 하나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네. 어떤 신생 언론 매체가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셔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저는 하여튼 참사 기간 내내 네. 그 분향소에서 정말 이름 없이 영정 없이 그렇게 국화만 바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근데 이럴 겁니다. 저는 지금 유가족들의 심정이 이럴 거예요. 속으로. 왜냐하면 정말 나서고 싶지 않다. 내가 나서거나 우리의 저기 하면은 나 또 손가락질 받을 거다. 우리 세월호 희생자들한테 뭐 돈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장례비 얼마 가지고 맞아요. 뭐 그럴 네. 거다. 그 다음에 저거 하면은 정부의 기조 자체가 침묵으로 애도하라고 하는 거로 하니까 내가 혹시 여기서 나섰다가 내가 또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닌가. 그 이전에 그 받은 상처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도 되게 중요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확실해요. 어떤 경우에나 이분들은 다 같은 그러니까 동병상련할 수 있는 분들이 만나면은 네네. 훨씬 더 말하자면 슬픔이 치유가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용기를 가지게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정부에서는 좀 디스커리지를 하는 거죠. 격려를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굉장히 정부로서는 정말 취해서는 안 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조만간 유가족들이 상당한 부분에 말하자면 자아와 또 용기를 받는 것과 이런 걸 통해서 네. 해야 될 거 그 사이에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딱 저거 두 가지를 대통령이 하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면 장관 자르십시오. 네. 파면시키십시오. 파면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이거를 20일 전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정조사 국힘은 국정조사 받아들이십시오. 이거 두 가지를 해야 유가족도 우리의 좀 한이 풀릴 것도 같다라는 거를 해 주시는 게 이게 가장 좋은 유가족에 대한 슬픔을 달래주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러나 일단은 행안부 장관에게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첫 단추를 제대로 끼는 거다. 이런 네. 말씀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네, 본인한테 좋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